자, 그래서 이제 이 인공지능에 대해서는 뭔가 거버넌스 체계가 필요하다는 것이, 이것이 이제 어떤 그 업계의 자율적인 규제, 뭐 소프트로 연성법 형태의 그런 자율 규제가 됐든지, 흔히 말하는 인공지능의 어떤 윤리 규범이 되었든지, 그 글로벌하게 보면은 수많은 그 국제 어떤 뭐 기구가 아니라도 어떤 그 NGO 같은 그런 기구에서 혹은 또 국가별로 뭐 기업들의 어떤 조직에서 굉장히 많은 그 이제 규범에 대한 논의가 있는데, 우리가 흔히 이제 뭐 로봇의 뭐 3원칙이다. 우리가 아이작 아시모프의 이 아이로봇이라는 소설에서 등장한 것처럼 이제 그 인간을 해치지 않는다. 그리고 인간의 명령에 뭐 복종한다. 그 다음에 자기를 이제 보호한다. 근데 이제 1, 2, 3, 세 번째 세 개의 그 법칙이 우선순위가 있어가지고 1순위, 2순위, 3순위 뭐 이렇게 이제 이런 것들이 일종의 이제 그 소설가의 관점에서 생각한 거버넌스죠. 여기서 말하는 이제 로봇은 이제 인공지능 로봇을 이제 생각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거버넌스를 우리가 어떻게 이제 만들어야 되는데, 이제 거기에는 굉장히 많은 어떤 딜레마들이 이제 존재합니다. 우리가 흔히 이제 윤리학에서 이야기하는 그 트롤리 딜레마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뭐 기차가 이렇게 진행하는데 이제 5명의 그 인부들이 일을 하고 있고, 이게 차가 이제 그 기차가 이 브레이크가 작동을 하지 않아서 그대로 진행하면 5명이 이제 죽게 되는 상황에서 여기에 이제 그 선로를 이렇게 노선을 바꿀 수 있는 그 지금 사람이 여기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이제 레버를 당기면은 이 선로가 이렇게 딱 옮겨져 가지고 이 기차가 저쪽으로 진행을 하게 되고, 그러면 한 명이 죽게 된다. 그런 경우에 레버를 당길 것이냐 말 것이냐 하는 이제 굉장히 그 오래된 윤리학에서 이제 질문이 있는데, 지금 이러한 질문들이 지금 여기 이 이미지는 제가 그 MIT에서 계속 실험하고 있는 모럴 머신 그 시뮬레이션 하는 사이트가 있는데요. 이제 거기에서 인간이 이제 드라이빙을 하는 것을 이제 빗대어 가지고, 자, 인공지능이 이제 그 자율주행 자동차를 운전한다고 할 때 이런 상황에서는 어떻게 해야 되냐, 트롤리 프로블럼 같은 거를 굉장히 이제 복잡하게 이 경우의 수를 나누어 가지고 이제 거기 사이트에 액세스하는 사람들에게 당신이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질문을 하는 겁니다. 뭐 5명이 탄 차가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는데 5명이 지나가고 있어서 그대로 가면 5명이 죽는데, 이 5명의 구성이 뭐 이렇게 뭐 젊은 남녀가 있고 뭐 이제 연로하신 분 계시고 임산부가 있고 막 이렇게 막 여러 가지 구성을 해놓습니다. 나중에 보면 뭐 강아지도 나오고 복잡하게 나와요. 근데 그런 상태에서 이걸 꺾으면은 여기 이제 장애물에 부딪혀서 이 5명이 죽는다 이거죠. 근데 꺾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이제 인간이라면 좀 다른 선택을 할 수도 있겠지만, 이제 지금 시간을 가지고 차분하게 생각을 해볼 때 어떻게 할 것이냐, 이걸 이제 묻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거기에 대한 그 답변이 지금까지 그 통계적으로 어떻게 되는지를 다 보여줍니다. 몇 명이 참여해서 뭐 그대로 진행해서 이 5명이 죽어야 된다는 답이 몇 %, 뭐 이런 것들이 이제 나오는데, 한번 이제 그 관심이 있으시면 MIT의 모럴 머신이라는 이제 검색을 하시면 바로 이제 가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 MIT의 그 연구를 도와주시는 겁니다. 가서 이렇게 누르시면 그러면 이제 거기에서 우리가 인간이 드라이브를 이제 지금까지 해왔는데, 이제 이런 실험들을 거치면서 또 이제 뭐 테슬라의 뭐 오토파일럿이라든지 이런 자율주행 기술이 계속 이제 점점 발전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어느 시점이 되면 이제 흔히 제가 많이 주고받는 대화 중에 하나인데, 인간은 언제까지 운전을 할 수 있을까? 그러니까 이제 어느 시점을 지나게 되면은 인간의 드라이빙 하는 거를 금지하는 법률이 만들어질 수 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현재의 교통 그 시스템이라는 게 인간의 드라이빙 능력을 기준으로 해서 이제 그 만들어진 거 아닙니까? 근데 이제 뭐 한 도로에서 200km, 300km 달리는 뭐 전기 자동차가 있고, 그것들이 이제 신호 체계가 이제 굉장히 복잡한데
인공지능이 이제 운전을 하게 되면 이제 지금 같은 속도, 규정 속도와 어떤 교통 법칙을 준수하면서 인공지능이 운전을 하는데 그게 뭐 사고의 확률이 인간과 동등한 수준이다. 그러면 법이 안 바뀔 것 같고요. 한 뭐 50%다. 뭐 나중에 한 뭐 10배 더 정교한 드라이빙을 한다면 사고가 나기는 나더라도 그러면은 아마 많은 나라들이 인공지능이 운전하는 것을 허용할 뿐만 아니라 나중에는 오히려 이제 인간이 드라이빙하는 거는 마치 이제 우리가 가끔 저 바닷가에 가서 서핑을 하거나 뭐 패러글라이딩 하거나 이런 것처럼 스포츠의 영역으로 들어가고 이제 실제 도로에서 그 주행은 기계가 하게 되는. 그러면 이제 애들은 뭐 시속 200km, 300km 달리면서도 신호등이 없이도 상호 통신을 주고받으면서 쌩하고 지나고 쌩하고 지나가는 정말 그런 교통 시스템이 충분히 설계 가능할 수 있다. 그러면 언제까지 우리가 이런 그 인간이 드라이빙하는 시스템을 지금 생각할 때는 이게 멀어 보이지만 굉장히 데이터들이 축적되고 있고 그 이제 셀프 드라이빙 하는 것들이 기술이 계속 발전하고 있기 때문에 어느 시점에서는 그런 순간이 올 수 있다는 이제 그런 논의들이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그 인공지능을 이렇게 거버넌스 체계가 이제 필요한 이유가 이제 인공지능은 현재 시스템을 봤을 때도 굉장히 많은 그 부작용, 오류 이런 것들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자 여기 키워드를 이거는 인공지능 아니라 그냥 구글 검색인데 Three Black Teenagers라는 검색했을 때 결과가 주로 이러한 사진들이 많이 나오고 Three White Teenagers라는 검색어를 넣으면은 주로 저런 이미지들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누가 보더라도 인종적인 어떤 바이어스가 있구나라고 이제 느껴지죠. 자, 그때 이제 우리가 이건 기계적인 결함인가? 라는 질문을 던지게 됩니다. 그 기계적인 결함이라기보다는 기계의 편견이라기보다는 그 구글이 그 검색 엔진이 이제 그 액세스하고 있는 그 데이터의 원천이 그 소스가 블랙이라는 용어가 들어감으로써 블랙 티네이저스 이렇게 이제 결합을 하면은 주로 이제 머그샷이 나온다거나 그 기존에 이제 그 우리가 인간의 문명이 그동안 그 축적해온 데이터를 기반으로 이게 결과를 보여주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일이 있고 아까 그 인공지능이 학습하고 뭐 하는 그 에코시스템을 이제 잠깐 보셨지만은 그 데이터의 원천들이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뭐 garbage in, garbage out 이래가지고 쓰레기가 들어가면 쓰레기가 나온다. 뭐 이제 그런 용어들도 이제 흔히 막 쓰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어떤 문제들이 이제 어떻게 해결이 될 것? 지금 이제 답이 없습니다. 근데 이제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지금 이제 AI 그 생성형 AI 이렇게 개발하고 있는 업체들은 그래서 데이터 소스들을 이제 어떻게 이제 좋은 소스들을 공부를 시켜서 학습을 시켜서 좋은 결과들을 보여줄 것이냐도 이제 굉장히 중요한 이슈가 이제 되어 있는 것이고요. 지금 뭐 하이어뷰 같이 그 인공지능이 인터뷰를 미리 해가지고 그 지금 이제 유럽의 AI 액트 같은 데서도 굉장히 관심을 그 테마로 다루고 있는 것 중에 하나인데 고용을 하는 과정에서 인공지능이 인터뷰를 대신해서 이제 예를 들어서 이제 인사팀에서 뭐 오늘 원래 100명을 뭐 인터뷰를 해야 되는 상황인데 얘들이 이제 이 기계가 미리 100명을 인터뷰를 해요. 그러면은 그 화면을 보면서 이제 그 인터뷰이가 이제 인터뷰를 하고 나면은 그 중에서 10명을 골라주는 거예요. 90명은 떠넘뜨리고. 그 인사팀에서 이제 10명만 집중해가지고 보면 되니까 굉장히 이제 효율적이고 또 각 사람의 이제 성향 같은 거를 집중적으로 다 파악을 해가지고 훨씬 좋은 고용 프로세스가 만들어질 수 있다라는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이것이 과연 개인의 어떤 프라이버시라든지 뭐 기계가 사람의 뭐 고용 문제를 결정을 해버린다고 하는 그런 이제 어떤 컨선들이 굉장히 많이 등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질적으로 이제 우리가 머신러닝이나 딥러닝 모델들의 경우에 이제 흔히 이야기하는 것이 이제 블랙박스 이슈입니다. 그래서 이 퍼리미터들이 굉장히 많이 존재해서 거기서 어떤 연산을 해내고 인간의 어떤 뉴런 같은 거기서 이제 그 생각하고 판단하고 결정을 내리는 것 같은 과정을 거치는데 그것을 도저히
이걸 개발한 사람들조차도 왜 그렇게 되는지는 알 수가 없다. 왜 안민 정책 포럼에 대해서 이제 국을 받드는 희망의 등대다라고 얘기를 했을까? 얘가 뭘 알고 그랬나? 그냥 막 던져보는 건가? 뭐 이런 이제 질문이 생기는 것이죠. 근데 그건 블랙박스에 들어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블랙박스에 대해서 그냥 우리가 믿고 그냥 맡겨도 되는 건가? 라는 그런 고민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인공지능 윤리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이제 뭐 그리고 윤리 원칙과 가치 같은 것들이 이제 제시가 됐습니다. 뭐 국제기구에서 나온 어떤 가이드라인이나 뭐 지금 EU에 그리고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21대 국회에서도 법안들이 굉장히 많이 만들어졌어요. 그 인공지능 법안 지금 이제 아직 그 진행이 지금 되지는 않고 있는데 이번 그 국회에서 가능할지는 지금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아무튼 이게 이런 원칙들의 기초에서 만들어졌습니다. 법안들이 이제 전 세계적으로 거의 공통점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신뢰할 수가 있어야 된다. 블랙박스 이슈가 있기 때문에 이게 트랜스페런시가 없다. 왜 이렇게 하는지를 모르겠다. 그러면 왜 이렇게 결정을 내리는지를 모르는데 인공지능을 활용해서 심지어 정책적인 의사결정도 할 수 있을까? 이게 좀 이제 낯설게 들리시겠지만 사실 사법 시스템에서도 이런 그 이제 미국 법원이 사용하고 있는 뭐 알고리즘 같은 경우에 어떤 이제 법정에서 어떤 소년이 뭐 아까처럼 뭐 흑인 소년이 뭐 소매치기로 잡혀왔는데 그냥 이제 뭐 초범이고 뭐 이러니까 이렇게 적절하게 뭐 집행유예 정도로 이제 풀어주려고 하는데 얘를 그 특정한 그 알고리즘에다 넣어가지고 재범할 가능성이 몇 %나 있는지 보니까 뭐 85%다. 그러면은 그냥 징역으로 판사가 이제 판결을 하고 이제 그런 일들이 지금까지도 있었습니다. 계속 있어 왔습니다. 거기에 대한 뭐 이렇게 뭐 소송도 있고 그런데 이제 법원이 이 기계를 믿고 그에 따라서 결정을 하는 게 아니라 그냥 그것도 참조를 해볼 뿐이다 라고 해가지고 이제 괜찮다라고 이제 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런 식으로 굉장히 중요한 인간에게 어떤 그 이익이나 어떤 이제 뭐 해를 줄 수 있는 의사결정을 인공지능의 기초에서 하기 때문에 거기에 이제 어떤 좀 과연 그게 투명하게 어떤 결정이 되는 것이 신뢰할 수 있는 것인지 설명할 수가 explainability나 trustworthiness 다 이제 transparency 다 관련이 되어 있는 것인데요. 그리고 개인의 어떤 민감한 개인 정보나 프라이버시가 데이터가 거기에 들어가서 인공지능이 그 결과물을 내어놓을 수도 있고요. 누군가 해커들이 이제 인공지능을 액세스해가지고 알고리즘을 조작하거나 그렇게 됐을 때는 굉장히 치명적인 결과, 뭐 자율주행 차들이 다니고 있는데 엄청난 사고들이 일어날 수 있고 국가의 어떤 내셔널 디펜스가 이렇게 마비가 될 수도 있고 그런 일들을 이제 고민할 수 있는 것이죠. 네, 공정할 것이냐, 인권에 대한 침해는 없을 것이냐 그런 문제들이 이제 계속 우리가 고민의 대상입니다. 그러다가 보니까 이제 어떤 분들은 그런 얘기도 합니다. 인공지능에게 우리가 마치 이제 자연인 위주의 법 체계에서 법인이라는 뭐 회사, 뭐 사단법인, 재단법인 이걸 인정했던 것처럼 이제 아예 그 인공지능에게 법 인격을 부여하자. 그래서 이 퍼스널리티 같은 것에 우리나라 국회에서도 토론이 된 적이 있었고 유럽에서는 이제 굉장히 많이 논의가 되었습니다만은 인공지능이 아예 법 인격을 그냥 부여해서 얘가 이제 잘하는 부분에 대해서 뭐 재산도 가질 수 있게 하고 뭐 세금도 낼 수 있게 하고 아니면 이제 얘가 뭐 잘못하면 얘가 직접 책임지게 하자. 뭐 자율주행 하다가 뭐 사고 나면 누구를 책임지게 할 거냐. 그랬을 때 뭐 제조사냐 아니면 이거를 서비스하는 회사냐 운전자냐 뭐 승객이 그냥 다 부담하게 할 거냐. 그러기보다는 그냥 인공지능이 책임지게 이게 무슨 의미가 있을 것인지 이제 그런 또 고민들이 동시에 있습니다. 뭐 예를 들자면 저작권에 대해서도 여기 지금 혹시 이걸 보신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이 나루토라고 하는 유명한 지금 원숭이, 그 네덜란드의 슬라웨시 섬이라는 데 살고 있는 원숭이가 자기가 셀피를 찍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 데이비 슬레이터라는 작가가 있는데 이 작가가 이제 그 와일드라이프를 이제 촬영하고 막 이런 그런 작가예요. 그러다가 얘 둘이 이제 친해진 겁니다. 굉장히.
친해졌는데 이 작가가 자기 카메라 장비들을 두고 이제 잠시 나갔다 온 사이에 얘가 카메라를 가지고 장난을 치다가 스스로 찍은 거죠. 자기 사진을. 이제 그걸 이제 저기 데일리 메일이라는 그 이제 영국의 미디어 사이트에다 올렸더니 이게 폭발적인 인기가 있어가지고 그게 나중에 문제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저작권을 데이비 슬레이터는 자기가 사진 작가니까 자기 주장하는데 이 페타 같은 이런 동물 보호 단체에서 이건 원숭이 저 나루토가 저작권자다라고 주장을 하면서 이제 소송을 한 것이죠. 이제 결과는 유감스럽게도 동물은 저작권자가 될 수 없다. 하지만 이제 여기서 이제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이런 겁니다. 이 제9 연방 항소법원, 미국의 이제 캘리포니아 서부 쪽에 이제 항소심 법원인데 여기서는 뭐라고 얘기했냐면 나루토가 소송의 당사자 적격이 지금 없는 게 사실인데 신기하게도 헌법상으로는 가능한 거다. 헌법상으로는 가능하다. 미국의 이제 연방헌법이죠. 헌법상으로는 cases and controversies라는 이제 그런 조항에 맞으면은 그냥 소송도 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건 당연히 해당되는데 문제는 저작권법에 그렇게 규정되어 있지 않다는 거죠. 이제 이건 뭘 시사하냐면 의회에서 저작권법을 바꾸면 동물도 주체가 돼가지고 저작권을 주장할 수 있고 뭐 소송도 할 수 있다라는 그런 뜻이죠. 근데 이걸 이제 그 인공지능을 논의하는 그 상황에서 굉장히 많이 인용이 되고 있어요. 왜냐하면 동물을 이제 생각해 보면 마치 이제 그 인간이 아닌 어떤 주체, 그러니까 기계가 굉장히 똑똑해가지고 최소한 이 나루토 원숭이보다는 더 똑똑한 인공지능이 나와서 이렇게 뭐 사진도 찍고 하면 걔한테 저작권을 줄 것인가? 그림을 그렸을 때 우리가 지금 계속 봐온 것이잖아요. 그런 고민들을 지금 현실적으로 이제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여기 영국의 저작권법인 영국 저작권법을 보면은 좀 약간 진보적인 입법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인간 저작자가 없을 때, 근데 어떤 결과물이 있을 때, 마치 이제 아까 그 밉전이나 뭐 달리 같은 그런 상황에서 아니면 뭐 소니 플로우 머신 작곡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을 때 그때는 어떻게 할 것이냐? 그러면은 컴퓨터가 생성한 그런 어떤 작품들인데 그에 대해서는 이거를 어레인지한 사람, 정말 이 창작에 필요한 핵심적인 것들을 어레인지한 사람이 권리를 가지게 하자라는 게 이제 지금 결국은 이제 사람에게 권리를 주는 것이죠. 기계한테 주는 건 아닌데 이제 이 영국 저작권법이 이제 의미를 가진다고 보는 거는 인간이 아닌 어떤 이제 뭐 그게 동물일 수도 있지만 이제 여기서 말하는 거는 컴퓨터에 의한, 그러니까 인공지능이 이제 그 창작해내는 것이죠. 그런 것을 존재를 인정한다는 것입니다. 그걸 인정하되 누가 권리를 가지냐면 그 권리는 다만 인간에게 주어라. 그러한 그 핵심적인 역할을 한 사람에게 주어라라는 이제 그런 입법이 있습니다. 많이 인용이 되고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제가 그 말씀드릴 것이 이제 우리가 어떤 정책적인 의사결정, 선택 이런 것들이 이제 필요합니다. 이제 전 세계적으로 이렇게 쭉 놓고 봤을 때 지금 그 유럽에는 그 EU가 AI 액트라는 것을 이제 지금 그 만들어가고 있는 과정이고요. 지금 이제 EU가 이제 그 프로세스가 조금 복잡한데 현재 AI 액트 관련해서는 지금 아마 바로 이제 뭐 이번 가을에 뭐 10월이나 뭐 11월이나 이럴 때 이제 이게 법이 통과될 수가 있는 게 이제 뭐 EU가 이제 연방 개념이잖아요. 그래서 EU 전체가 있고 또 각 회원국이 있는데 그 사이에 이제 의사 조율하는 그런 과정들이 있습니다. 이제 EU에서는 이 뭐 고위험군의 그런 인공지능, 위험이 상대적으로 적은 그런 인공지능 이렇게 막 분류를 하면서 고위험군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규제를 하고 그런 위험이 적은 데 대해서는 이제 풀어주겠다. 뭐 고위험군의 예로는 뭐 이제 여기 중국에서 뭐 하는 것처럼 이렇게 안면 인식, facial recognition을 해가지고 그걸로 인공지능 학습시켜서 뭐 통제한다든지 신용 평가 등급을 매긴다든지 이런 것들은 굉장히 이제 그 하이 리스크이기 때문에 그건 전면 통제하고 뭐 이제 이런 그 단계적인 규제를 두고 있습니다. 굉장히 사실 강력한 규제 시스템인데 이 규제를 중심으로 한 그 EU의 그런 입장이 사실 중국도 비슷합니다. 근데 중국 비슷한데 중국은 뭐가 다르냐면
사회주의 이념을 반영을 할 수 있어요. 그걸 이제 인공지능도 공산당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걸 사상 통제주의, 제가 그냥 붙인 이름입니다. 근데 이제 미국 쪽은 굉장히 다르게 접근하고 있어요. 미국 쪽은 굉장히 시장의 자율 규제 중심으로 가고 있습니다. 이제 뭐 그 대부분의 어떤 신기술에 대한 규제 이슈에 대해서 이런 입장을 비슷하게 보여줍니다. 유럽은 강력하게 통제를 해요. 이제 그 우리가 지금 영향을 받고 있는 것 중에서 우리가 GDPR이라는 데이터에 대한 레귤레이션이 있는데, 이제 유럽은 강력하게 데이터를 레귤레이트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것이 유럽 그 EU와 EU 회원국들에 그치지 않고 여기하고 무역을 하고 있는 우리나라의 많은 기업들도 그 유럽 쪽에, 심지어 이제 저희 카이스트에서도 그 해외 기관하고 이제 그 계약이나 이런 거 많이 하는데, 이 GDPR 때문에 굉장히 골치가 아픕니다. 이게 그 뭐 계약서가 한 10페이지 기존에 있다 그러면은 그 계약서에 한 2페이지, 어떤 때는 10페이지가 추가로 더 붙어요. 뭐가 붙어 있느냐 보면은 그 데이터에 대한 레귤레이션. 여기서 만든 것 때문에 그게 이제 일종의 그 무역을 하는데 장벽, 규제의 장벽이 되는 것이죠. 근데 그거를 안 하면은 거래를 할 수가 없어요. 그렇게 지금 만들어져 있습니다. 근데 미국 쪽은 굉장히 이제 이렇게 시장을 이렇게 열어놓고 자유롭게 거래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어 놓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어느 쪽을 이제 가겠죠. 우리도 어떤 입장이 있겠죠. 이게 사실 보면은 인공지능과 관련해서 우리가 2006년인가에 그 인공지능의 윤리 규범을 제정한다고 정부에서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게 이제 이렇게 공개가 한번 됐었어요. 그 전 세계 어느 나라에서도 그걸 안 하고 있을 때 그렇게 한 적이 있었는데, 그때 이제 좀 나왔다가 그걸 확정을 하지 않고 이제 그냥 그게 유야무야 이제 넘어갔던 것 같은데요. 이제 우리가 지금 아직은 세계적으로 봤을 때 어떤 단일의 어떤 강력한 AI 관련 어떤 거버넌스의 그 표준이죠, 규범이 이제 아마도 올해 이제 막 등장할 거고, 중국도 굉장히 빨리 그걸 내놓을 수가 있죠. 뭐 그 위에서 아래로 바로 이제 그 법이 그냥 만들어서 이렇게 내려 보내지니까 우리는 이제 어떻게 할 것인가가 이제 굉장히 고민인 것입니다. 그래서 아마 이 과정이 결국은 이제 정책을 만들고 법을 만들고 하는 그 과정들이 우리가 결국은 이것도 마찬가지로 민주주의의 의사결정 과정을 통해서 여러 이제 그 각계각층에서 피드백을 받고 국회에서 법을 만들고 해가지고 이제 우리가 인공지능에 대해서 시장을 어떻게 레귤레이트 할 것인지, 어느 정도로 산업을 활성화시키고 어느 정도로 규제를 할 것인지, 이런 고민들이 이제 필요한, 지금 굉장히 절실한 그런 시점에 있다고 보입니다. 그래서 이제 많은 여기에 대한 관심을 가져주시고 만약에 이제 좀 국회에서도 그런 일들이 진행이 된다면은 뭐 거기 의원회관에 가셔가지고 또 의견도 좀 주시고 이제 이런 과정들이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제가 발표를 여기까지 하고요. 좀 질문하시는 거 받도록 하겠습니다.